제 소개는 했고요. 자, 이제 마음의 힘, 이제 NLP 체면은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힘에 대해서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참 강조를 했지만, 근데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NLP라는 게 1970년 중반에 리차드 밴들와 존 그린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의 이 말이 실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NLP는 초고속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용법 또는 두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일반 심리 상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NLP나 체면을 활용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 한 2시간 만에 가버리죠. 2시간도 안 걸리죠. 자, 왜 그러냐면은 1년, 2년 그 일반 상담 센터를 다녀서 안 되는 거, 신경정신과를 다녀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 NLP 체면을 활용하면은 한두 번 만에 그냥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제대로만 치료하면 한 번에 그냥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과거의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한 번 제대로 해버리면 끝나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 치료로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뇌란 마음의 왕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두뇌, 우리는 두뇌라는 마음의 이제 주인이지 않습니까? 즉 왕국의 제왕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다스리지를 못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머리를 깎고서 절에 들어 선임이 되고, 어떤 분은 또 뭐 성당에 가서 또 수녀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이제 신라 시대에 오뇨대사님이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모든 스님들이, 모든 불교 신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종교라든지 일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체계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고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고, 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NLP는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시스템화돼 있고, 자, 과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마음이라는 것을 공식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은 누가 풀든지 문제가 풀리죠. 그런 것처럼 이 NLP 마음의 공식에 따라서 이 마음의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자, 모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NLP 전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치료가 된다면 나도 치료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감을 얻는다면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면 나 또한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 누구는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NLP는 디지털화된 마음이다. 마음의 디지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NLP가 뭐냐 문다면은 성공의 모델링 또는 탁월성의 모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링은 모방이라는 뜻이 모방.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방식을 모방하다 보니까, 모델링 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탁월성은 모방이 가능하고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탁월성의 모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프로그램을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앞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비유를 했지만은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지우고 새롭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컴퓨터와 비슷해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지울 수가 있어요. 뭐 우울증, 불안증, 뭐 공포증, 뭐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그 모든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지울 수가 있고 새롭게 또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있을까요? 뭐 자신감, 뭐 열정, 뭐 자부심, 사명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희망, 꿈, 목표 이런 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 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무엇에 의해서? 바로 NLP에 의해서, 그리고 또 체면에 의해서. 이 NLP 체면을 잘 활용한다면은 프로그래머의 기능도 할 수 있고, 그 좋은 프로그램에 맞는 반응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다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줄은 알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NLP 체면을 만나면서 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무의식의 부정적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또 자동화된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남수 선생님처럼 이 경비원을 보는 순간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말이야. 이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화를 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막 그 분노가 일어나. 이거는 무의식적 반응이죠. 일반 부정적 패턴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기에도 바쁜데 그 부정적인 패턴에 우리가 계속 노예처럼 묶여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부정기 패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톱을 걸고 나무를 벨 때 톱날이 빠진 상태에서 나무를 벤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톱날이 빠져 있는 상태. 만약에 우리가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자 날이 무뎌진 또는 톱날이 빠진 이 톱을 다시 아주 날카로운 톱으로 바꿔서 그것도 전기톱으로 바꿔서 나무를 벤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톱날이 빠져 있는 날이 무뎌진 이런 이제 부정기 패턴이 뭐가 있냐? 이제 뭐 중독적인 행동, 뭐 습관, 뭐 흡연이나 음주나 도박이나 섭식 행동, 또 심리적으로 보면 우울증, 뭐 불안증, 강박증, 신경증, 뭐 자신감 결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보면 알레르기, 뭐 화병, 자 그리고 뭐 암과 같은 암 당뇨와 같은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 요 또한 좀 부정적 패턴이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NLP 세면이 심리적인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도 치료를 해요. 실제 제가 암도 치료를 했거든요. 암.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NLP 세면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니까 이 암의 원인이 뭐냐 보니까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혼자 버려지는 느낌. 그래서 이분을 이제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그 이전에 2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나 혼자 한국에 남겨졌어요. 또 그 이전을 가보니까 6살 때 자기 아버지를 엄청 따르면서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 좋아하던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번다고 가버린 거예요. 또 그 이전을 가보니까 18세기에 일본 전생을 살았는데 일본 전생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가는 그 이별도 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그 이별, 외로움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암을 이제 이미지 요법을 통해 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 자, 체면 요법을 쓰니까 2달 만에 세상 2달 만에 이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치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도 치료가 되죠. 당뇨 치료되죠. 심지어 파킨슨 병도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파킨슨 병. NLP를 통해서 파킨슨 병도 치료가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두뇌에 보면은 뇌출혈, 뇌졸중 뭐 이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뭐 그래서 NLP 세면을 단지 심리 치료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신체 이제 건강 쪽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과식 비만 같은 어떤 다이어트 쪽에 여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 의학 쪽에 아주 중요한 한 분야가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중에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 심리상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것,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 NLP를 활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NLP는 체면 치료가 효과적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무의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일반적인 심리 상담은 의식 차원의 치료거든요. 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는 그 순간에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이 악순환되죠.
병원의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경 호르몬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본 원인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약물을 섭취할 때는 좋아지죠. 약물 먹지 않으면 또 과거로 들어가죠. 근데 NLP면은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습관적인 행동은 잠재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인된 어떤 트라우마, 잠재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 차원의 노력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을 하려고 하면 효과적이다. 그 무의식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대표적인 이제 체면 치료, NLP 치료, 뭐 시간선 치료, 명상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중요한데 의식 차원에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력이에요.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 노력이죠. 돈을 투자하는 거 노력이죠. 이런 건데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하면서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새로운 프로그래밍. 즉 부정적인 걸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된다. 근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은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그것도 트랜스의 힘을 활용할 때 쉬워진다는 거죠. 트랜스. 트랜스라는 게 뭐냐면은 자, 편안한 이완과 하나의 고도로 집중되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그래요. 이게 체면하고 트랜스는 한 묶음 연결되는데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야만 체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트랜스와 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체면은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주는 상태가 체면이다. 암시를 주기 이전 상태가 뭐 트랜스란 말이죠. 근데 체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암시를 줌으로써 체면에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체면과 트랜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트랜스를 활용해야만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근데 이 체면도 트랜스를 활용하지만요. NLP도 트랜스를 활용하죠. 뭐 시간선 치료도 트랜스를 활용하죠. 뭐 전생 치료, 뭐 명상 치료, 뭐 아바타, 뭐 요가 이것도 다 트랜스죠. 트랜스가 많죠. 자, 뭔가 좀 편안하면서도 몸이 막 뭐 좀 가라앉는 듯한 편안한 이완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무의식을 활용하는 게 이제 NLP, 체면, 시간선 뭐쭉 나와요. 아까 설명했고 이렇게 이제 NLP 체면이나 시간선 치료나 전생 치료나 이런 걸 활용하면은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재설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체면이 뭔가를 좀 보면 체면이 자 힘노시스지 않습니까? 힘노시스. 이제 체면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을 자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 김명수 선생님은 체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을 자는 것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남수 선생님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체면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체면은 그러니까 어느 암시를 주는 데 있어서 네, 효과적인 기술이죠. 체면 네, 그러니까 방금 트랜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트랜스 그러니까 이완되고 네, 집중된, 예, 고도로 집중된 네, 릴렉스된 상태에서 네, 어느 암시를 할 때 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깊이 강력하게 딱 박히는 그렇죠.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의식에 우선된 이 깨어있는 상태보다는 어느 암시가 그 트랜스 상태에서 어느 암시가 깊이 그렇죠. 잠재의식에 강력하게 박히는 효과. 예, 그 암시가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는 것도 그거예요. 네, 가스라이팅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으로 체면 암시를 준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거랑 이런 좀 그렇죠. 마음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네. 마음을 조종. 근데 이제 그래 체면을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안 좋은 쪽으로 조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잠을 자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힘노시스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힘노시스가 힘노스 잠의 신이란 뜻인데 잠의 신이란 힘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잠을 자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잠을 자면 우리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체면은 의식이 있으면서 자 잠을 잘 때 그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다.
이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이 집중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체면에 대한 오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뭐 대중매체의 영향, 뭐 주술적인 모습, 잠자는 상태의 모습,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TV에서 체면 전체를 다 보여주질 않거든요. 어떤 극적인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뭐 앞뒤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못 내리고 있거나 이렇게 자, 눈을 못 뜨고 있거나 뭐 이제 누워 있는 몸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거나 뭐 인교 이런 극적인 좀 신비한 장면만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체면은 좀 주술적인 뭐 조종당하는 모습이 아니냐,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치관과 다르거나 내 정체성과 다르거나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게 체면이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 뜨기 싫어. 5분만 더 자고 싶어. 이대로 너무 좋아. 눈 감고 있잖아요. 체면도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의식은 있지만 이대로 참 좋다. 그래서 잠 자는 거랑 다르다 말이죠. 잠 자는 거 다르다.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프로이트가 처음에 체면을 했는데 이제 프로이트하고 같이 체면한 사람 중에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로이어. 근데 이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체면을 잘 다루었어요. 10명 중에 8명을 성공을 시켜서 치료도 잘하는데 이 프로이트는 10명 중에 한 2명, 3명만 체면에 걸리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왜 나는 체면이 잘 안 되지?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체면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 다른 것 중에 이제 자유연상법을 활용해 가지고 정신 분석학을 창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 분석학이 너무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체면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리게 되고 체면을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 프로이트가 대단한 심리학자인데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렸다면 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굳이 체면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 이후에 모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체면을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체면 암흑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영방의 형님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이 일반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체면을 하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 트라우마 치료에 체면이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러면서 체면이 이제 부활이 되면서 그 부활하는 과정에 이제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뭐 체면 치료사이자 이제 이 밀턴 에릭슨이 자기만의 그 대화 체면을 이제 또 창시해. 대화 체면을 그는 그러니까 대화 체면, 이른바 에릭슨 체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체면이 막 일상화되는 일상화. 그래서 미국 심리상담협회에서도 이제 체면을 받아들이고 정신의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체면이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면이 진짜 일반화된 거는 1970년 중반에 NLP가 시작이 되면서 NLP가 바로 이제 그 밀턴 에릭슨 모델링했거든요. 도입한 거죠. 밀턴 에릭슨의 그 치료법을 모델링 이제 모방을 하고 또 게슈탈트 치료, 프리츠 펄츠의 게슈탈트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그 가족 치료 이 세 사람을 모델링하면서 NLP가 창시가 된단 말이에요. NLP 안에 체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체면적인 요소가 한 50%는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NLP가 1980년에 이제 그 앤서니 라빈스,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잖아요.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책을 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근데 그 앤서니 라빈스의 그 책 자체가 NLP 책이거든요. NLP 성공학이단 말이에요. 그 NLP 성공학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NLP가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다 NLP 배웠죠. 뭐 장관 차관급들, 뭐 영화 배우들, 뭐 스포츠 선수들 다 NLP 코치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NLP와 체면이 같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일반인들한테 퍼져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좀 늦죠. 90년 중반에도 이제 그 전경숙 박사님이라고 나이가 든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설기문 박사가
NLP를 하면서 이제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많이 또 일반화가 되죠. 어쨌든 뭐 지금은 뭐 NLP 하면은 대학 교수들 뭐 어떤 기업체 대표이사들 뭐 한의원의 한의사들 뭐 다양한 분들이 NLP를 해요. 그래서 좀 위에 쭉 올라가서 치료를 가장 잘하는 사람, 뭐 상담을 가장 잘하는 사람, 교육을 가장 잘하는 사람, 영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 뭐 스포츠 선수 중에 뭐 국가 대표 선수들 뭐 이렇게 최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대개는 NLP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NLP는 탁월성의 모델링, 성공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 하게끔 모방을 할 수 있게끔 체계화를 시킨 게 NLP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체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체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걸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은 마음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마음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면적인 라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체면적 라포라는 게 뭐냐면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체면을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짱 끼고 그래 한번 걸어봐봐, 내가 걸리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반감을 갖거나 의심을 하거나 비판적인 자세로 뭐 내담자가 왔어. 그럼 이거는 아무리 감수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체면에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하거나 치료할 때 이제 이게 마음을 여는 것, 공감대를 형성하고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체면적 라포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한 번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안 걸리다가 세 번째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 한두 번은 의심도 있고 체면에 대한 오해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안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두 번을 거치면서 체면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믿음, 신뢰도 구축이 되고 마음도 열리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체면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체면에서는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다? 아닙니다. 저항할 수도 있고요. 말하지 않는 과거는 또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과거를 굳이 들추어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는 또 뭐 내가 숨길 수도 있고, 자, 무의식이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혀 기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믿지 않죠. 환생을 믿지 않는데 뭐 체면을 걸면은 이제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전생을 본다라는 거는 환생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 기독교도 그 5세기인가 뭐 콘스탄티노블 그 이전에는 그 환생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성경책에도 환생을 인정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자체의 어떤 시스템 차원의 환생을 믿지 않고 또 전생 환생을 다루는 게 체면이니까 또 체면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의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실제 전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전생에 대한 기억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게 실제 전생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전생을 바라봐야 되지 사실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사실을 따지지 말고 그냥 뭐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 그런 경우도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여자를 치료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공포 공황장애의 뭐 원인을 찾아가는데 굳이 전생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에 집중하세요. 세마리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전생으로 가더라냐 전생. 그 전생을 한 9번을 보는 과정에 우울증도 없어지고 물공포, 뭐 폐쇄공포,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어스가 비로소 이제 환생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생 치료 전문가가 되는 거죠. 환자가 그 사람을 어. 전생 치료사로 만들었네. 예. 그래서 그분이 80년대에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책을 썼는데 여기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전생 신드롬이 일어난 겁니다. 전생 있다를 증명하는 쪽에 50%, 전생이 없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50%. 이렇게 막 계속 논쟁이 일어난 거죠. TBS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전생이 있다 없다가 뭐 중요하냐?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해 볼 것도 없고. 환자가 나섰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전생이란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생 치료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전생 치료를 치료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전생 치료 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똥 잡는 이면하고 어, 상을 병을 고쳤으면 그건 충분히 활용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생 치료 협회가 지금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협회가 연결돼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면 현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처럼 무의식만 있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의식도 일부분 있고요. 무의식 속에 일부분이 올라오는 상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또 머리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갈게요. 그럼 체면은 뭐냐? 자, 체면은 집중하는 것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자, 체면은 집중. 시작. 체면은 집중. 체면은 이완. 체면은 이완.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꿈꾸는 것과 같은 몽롱한 상태. 체면은 꿈꾸는 것과 같은 몽롱한 상태.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체면에서도 잡생각이 난다. 체면에서도 잡생각이 난다.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렵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렵다.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라.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라.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체면에 걸리려고 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하라.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한다. 그렇죠?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된다.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된다. 잠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하라.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한다. 그런 자신을 그냥 느껴라. 그런 자신의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어라. 허용하라. 허용한다. 이걸 왜 따라 읽겠냐면요. 자, 많은 분들이 체면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걸 제가 따라 읽게 한 이 내용처럼 잡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자, 체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의식적인 상태와 이 체면에 걸린 무의식의 상태가 사실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고, 나른하기도 하고, 그럼 또 잡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하나의 생각이 집중되고, 이게 이제 체면에 또 걸렸다가 또 깨어나기도 하고, 걸렸다 깨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는 부분에는 막 몰입을 하다가, 또 재미없는 부분에는 또 딴 생각도 하다가, 그렇게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체면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제가 치료를 해보면 한 시간 치료를 할 때, 한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몰입이 되다가, 또 일정 부분은 또 깨어나기도 하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체면에 걸리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해지는 걸 허용해라. 편안하게 몸에 긴장이 풀리고 이완되는 걸 허용하라. 그래서 잡생각이 나면 잡생각이 나고, 또 하나의 집중이 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체면에 들어간다. 요거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실습 좀 시켜드릴게요. 어떤 느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체면의 수준과 깊이에 있어서, 수준과 깊이엔 다양성이 있는데 한 5에서 15%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무대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TBS 보는 것처럼 빠르게 깊게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한 65% 정도는
중간 정도의 체면에 들어간다는 거. 중간 정도. 근데 치료적인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 치료와 체면의 깊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꼭 깊게 들어야만 치료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얕은 상태에서도 치료는 잘 되더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분들은 깊은 체면에 들어야만 치료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굳이 깊은 체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치료 작업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쌤이 그 경비원 보면 화가 나잖아요. 경비원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체면에 걸린 게 우리 NLP적으로 보면 바로 앵커링이 설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NLP에서 앵커링하고 체면이라는 용어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정적인 앵커링은 부정적인 체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앵커링은 긍정적인 체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애국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국심. 우리는 태극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거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에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거지. 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좀 경건한 마음이 들죠? 십자가 체면에 걸린 거죠. 교회의 믿음도 체면이다, 믿음. 자,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 믿음, 뭐, 기도, 다 체면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에 몰입되어 집중되잖아요. 믿음이 강할수록 더 집중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강의에 빠져드는 것도 체면이죠. 지금 제 강의에 많이 빠져들어 있다면 정동문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의 체면에 걸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체면을 처음부터 깊게 걸어서 치료를 안 하더라도 치료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체면이에요. 문제. 자, 문제 자체가 체면이라고요.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발표 불안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우울증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공황장애 체면, 불면증 체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착은 다른 말로 집중 다른 말로 몰입의 다른 말이 체면이자 고도로 집중 몰입된 상태 체면이라고 했을 때 그 뭐 문제에 집착된다는 것도 문제에 고도로 몰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그 어떤 앵커링이 됐다는 것은 체면하고 앵커링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네, 앵커링이 됐다는 거는 이 뇌 속에 하나의 회로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MRI 찍어갖고는 안 오더라도 그렇죠. 아주 미세한 어떤 신경회로가 하드웨어적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자,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신경회로가 형성돼 있는 거로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신경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일단 작은 충격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실오라기 같은 작은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작은 실오라기가 더 굵어지겠죠. 나중에 동아줄 같은 큰 힘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중독성 있는 행동이 되는 거지. 중독성 있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는 이 무의식적 패턴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작은 충격이 반복되면서 되는 게 1번이라면은 2번은 뭐냐면은 큰 충격이 단 한 번만에 주어질 때, 예를 들어 세월호에 죽었다 깨어나는 이런 것처럼 일회성이지만 너무 강력한 충격이죠. 뭐 물에 빠져 죽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강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충격을 받을 때는 단 한 번이지만은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체면 치료, NLP 치료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회로가 부정적인 경우에 네,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깨고 해체하고 그렇죠.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대체시키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 그럼요. 잘 이해됐네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암시를 통해서 트랜스 상태를 이 어느 암시도 이제 되고 이제 좀 이따 제가 NLP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오감의 언어를 활용하거든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인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뭐 물론 냄새 맡고 맛도 보지만 이제 메이저 삼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이 시각, 신체 감각까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강할 수도 있고 느낌이 약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똑같은 춘향전을 칼라로 보느냐, 흑백으로 보느냐, 무성영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사람들 앞에 발표하다 떨었는데 떨었던 경험을 강한 느낌을 불러내는 쪽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아주 느낌이 뭐 미비한 쪽으로 전혀 느낌이 없는 쪽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또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천장 높이에서 비행기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소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은 100m 저 멀찍이 떨어져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감을 하려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느낌이 강한 쪽은 보면은 뭐 현장 속에서 큰 화면으로 또 영화의 주인공처럼 뭐 정지화면이 아니라 뭐 동영상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바꿔버리고 동영상을 정지화면으로 바꿔버리고 또 소리도 줄여버리고 화면도 작게 줄여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조작한다면 느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신경의 그 신경회로가 약화되고 희미해지는 효과.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불기라고 그래. 불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불기를 시키고 긍정적인 거는 연합을 시켰어. 연합이랑 감정이입을 시켜서 감정을 크게 키워주고. 칼라로 하든지 아주 큰 화면으로 하든지 그렇죠. 선명한 동영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력하게 부치시키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합 분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느낌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탁월한 상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긍정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 그 오감의 활용법이 바로 NLP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체면 상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체면 깊이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요. 깊이가 치료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 자체가 체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몰입이 된다는 건 나도 모르게 체면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깊은 체면에 걸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치료하더라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집중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미래상이나 뭐 어떤 목표를 꾸면 또 원하는 거니까 더 집중이 잘 되니까 그 치료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의 레포가 중요합니다. 레포. 즉 믿음 신뢰의 관계. 앞부연성 중요한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충분한 사전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어떤 믿음 신뢰를 구축을 해야 돼요. 오늘 두 분은 이제 오전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저랑 믿음 신뢰가 좀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더 쉽게 아마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NLP 체면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 만약 오후 1시에 바로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자, 이 체면을 좀 실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